오늘 오전 개표가 완료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국회 과반을 크게 웃도는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두 당을 합쳐 103석에 머물렀습니다. 여권이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하면서 개헌을 제외하곤 원하는 모든 법안의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에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9조 7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여당 방안에 대해선 청와대는 앞으로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경기도 안산에서 유가족과 일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6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서 모두 180석을 얻은 걸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과반을 훌쩍 넘긴 초거대 여당이 탄생한 겁니다. 반면 통합당과 한국당은 103석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이 얻은 180석은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한 정당이 선거로 얻은 가장 많은 의석입니다. 전체 300석의 5분의 3이나 되는데 단독 개헌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집 8시 뉴스에선 지금부터 이번 총선의 결과와 의미 그리고 앞으로 전국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겨윤 기자가 오늘 나온 총선의 최종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163곳에서 승리했고 비례대표에선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으면서 두 당 합쳐 총 180석이 됐습니다. 21대 총선은 그렇게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과 더시민 두 당을 한 몸으로 보면 민주당의 180석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단독 과반인 건 물론 87년 개헌 이후 소선거우제 아래에서 한 정당이 선거로 얻은 가장 많은 의석입니다. 지난 1990년 이른바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이 217석의 거대 여당이긴 했지만 유권자들 손으로 만들어준 건 아니었습니다. 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석,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에서 19석으로 모두 103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제1야당인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기는 참패를 당한 건데 앞으로 슈퍼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버거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1석, 비례대표 5석으로 총 6석에 그쳤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에서 3석씩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4연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강력한 의회 주도권을 갖게 됐는데 21대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단독 개헌을 빼곤 모든 법안의 처리도 사실상 가능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15 총선 결과와 관련해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 몸으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을 거둔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가 다른 모든 이슈를 압도했는데 지금의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던 집권 여당에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준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선거 막판 불거졌던 막말 논란이 참패를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60%인 180석을 가져가면서 슈퍼 여당이 됐습니다. 집권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의 배경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는 민주당의 코로나 일꾼론이 유권자들에게 통한 거란 분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외교, 경제 등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외국 정부와 언론의 호평이 이어진 것도 야당이 앞세운 정권 심판론의 힘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내내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웠고 국난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전염병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동시에 빨리 극복하려면 정부 여당에게 안정적인 의석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거대한 코로나 변수 앞에서도 공천과 선거 전략에서 실책이 잇따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선거 막판에 터진 막말 파문에 오락가락 대응한 게 패배의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대비하 막말의 김대호 후보는 즉각 제명했지만 세월호 막말의 차명진 후보를 두곤 제명을 공언했다가 탈당 권유로 결론 냈고 여론이 더 나빠지자 부랴부랴 제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국당과 세보수당이 통합하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려 했지만 정작 공천 과정에선 강성 지지층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자,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통합당 두 거대 정당의 양당 체제는 더 강해졌고 반면 소수 정당들의 입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현재 의원 숫자가 20명의 민생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면서 국회의원 오래 했던 이렇게 익숙한 얼굴들이 여의도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전체 253개 지역구 의석은 파란색 아니면 분홍색, 민주통합 거대 양당이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 무소속 당선자 5명을 빼면 거대 양당이 아닌 정당 소속 당선자는 경기 고양갑에서 승리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유일합니다. 소수 정당, 제3지대의 운신의 폭은 그만큼 좁아졌습니다. 20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 3당 민생당은 지역구와 비례의석 합해 14석 이상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지지 기반 호남 28석 중 27석을 민주당이 석권하는 사이 정당 득표율도 3%를 못 넘겨 의석수 0석 원외 정당으로 몰락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3지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시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며 참여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6선의 천정배, 정치구단 4선 박지원,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호남 기반 중진 의원들도 민주당 돌풍 속에 여의도를 떠나게 됐습니다.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현역 최다선 의원인 8선 서청원 후보도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후보로 9선을 노렸지만 실패했습니다. 비례의석을 봐도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는 데 그친 반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19석을 챙기며 양당 체제 강화에 한몫을 했습니다. 소수 정당에도 국회로 가는 길을 넓혀주자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새 제도가 처음 적용된 이번 총선의 결과는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자, 민주당은 4년 전 지난 20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모두 82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모두 103석을 얻었습니다. 통합당이 한국당과 합쳐서 이번 총선에서 얻은 전체 의석 103석과 같은 겁니다. 또 최대 승부처였던 이렇게 수도권을 휩쓴 게 결국 압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호남에서는 지난 20대 총선 때는 국민의당에 밀려서 힘을 쓰지 못했었는데 이번엔 단 한 곳을 빼고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여야가 팽팽했었던 충청 지역도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강청원 기자가 총선 결과를 지역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S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의 수도권 접전 지역은 40곳으로 예측됐습니다. 개표 초반 예측대로 접전 양상을 보이던 지역구들 가운데 개표 후반이 되자 민주당 후보 우세로 기운 곳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접전지의 승리를 더해 민주당은 수도권 121개 지역구 중 103개 지역구를 가져가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과 비교해 21석을 더 가져간 겁니다. 수도권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이미 통합당 전체 의석과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4년 전보다 11석 많은 51석을 얻었고 13석의 인천에서도 4석이 늘어난 11석을 확보했습니다. 호남과 충청에서의 승리도 압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4년 전 옛 국민의당 열풍에 밀려 3석만 얻었던 호남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한 곳을 뺀 27곳에서 이겼습니다. 광주 연남 지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점 저희들이 결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무소속 당선자 1명마저 민주당 입당을 공언해온 이용호 의원이라 호남 의석 전부를 석권한 셈입니다. 전통적 스윙보터로 꼽혀온 충청권 민심도 이번엔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주당은 대전과 세종에서 전승을 거뒀고 충북에서도 통합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앞서 전국 지도를 통해서 이번 총선 결과 보셨듯이 통합당은 사실상 영남 지역에서만 의석을 지켰을 뿐 다른 지역은 거의 참패했습니다. 이번에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도전했던 민주당의 김영춘 의원과 김부겸 의원은 통합당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영남 지역 결과는 고정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패한 통합당은 그래도 영남에서만큼은 웃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 경북은 옛 새누리당의 21석, 민주당의 1석 등을 줬지만 이번엔 통합당의 24석을 몰아줬습니다. 대구 수성을에 당선된 무소속 홍준표 후보자를 더하면 통합당 계열이 TK 25석을 싹쓸이한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도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의 27석을 주면서도 민주당의 8석, 정의당의 1석을 나눠줬던 PK 민심은 이번엔 통합당의 32석과 무소속 김태호 후보 등 범보수의 33석을 몰아줬습니다. 민주당엔 7석만 허락했습니다. 부산시장 출신 통합당 서병수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누르고 5선 고지에 올랐고 동생 서범수 후보도 울산 울주에서 통합당 후보로 당선돼 형제가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대구 수성갑에선 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민주당 간판인 4선 김부겸 후보에 압승해 5선 의원이 됐습니다. 4년 전 총선 때 대구에 처음으로 민주당 깃발을 꽂은 김부겸 후보는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TK에서는 1석도 얻지 못했지만 PK에서 7석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에서 김두관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을에서 김정호 후보가 승리하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영남 지역 유권자들은 승자 독식 방식인 지역구에선 통합당을 밀어준 셈인데 부산, 울산, 경남 비례 투표를 보면 미안당이 41.6%, 더시민이 25.8%를 기록해 한쪽으로의 완전한 쏠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163석 과반을 넘긴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얻었는데 민주당과의 합당 대신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16년 만에 단독 과반이란 압승을 거둔 바로 다음 날이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회의 때 차분함을 유지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장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 회의는 6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3분 남짓한 모두 발언에서 책임과 겸손이라는 말을 8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했고 국민 여러분의 지엄한 명령대로 저희는 코로나19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그에 진력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마자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화답하듯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민주당이 국난 극복 메시지를 앞세워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쥔 만큼 총선 압승에 도취된 모습은 피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챙긴 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선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종걸 더시민 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더시민이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고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어젯밤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통합당에선 책임론 공방이 있는 가운데 리더십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를 놓고 벌써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소식은 김민정 기자입니다. 총선 패장이 된 황교안 대표는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어젯밤 바로 대표직을 던졌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통합당 안팎에서는 100석 가까스로 넘긴 낙제 수준 성적에 괴멸적 참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천과 선거 전략에서의 실책들을 놓고 당장 책임론도 들끓습니다. 총선에 불출마한 의원들에게선 당 지도부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생쇼에 가까운 헛발질을 했다거나 황 대표는 정계 은퇴 이상의 책임을 져달라는 일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 빈자리에서 수습에 나서야 할 지도부는 선거에서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낙선했고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 보수통합 과정에 합류한 김영환 이준석 최고위원도 줄줄이 총선 문턱에 걸렸습니다. 생환자는 조경태 최고위원 정도입니다. 선거 참패 정당이 밟는 수순, 대표 사퇴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이 정해진 답처럼 회자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세요? 내가 본인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당 안팎의 시선은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선된 4사람으로도 쏠리는데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당선자입니다.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에 돌아가서 야당 원내 대표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5선 고지를 밟자마자 당권 도전 의사도 밝힌 주호영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무소속 중진 의원들을 곧바로 복당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벌써 당권 신경전도 예고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바뀐 선거제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20석을 목표로 했던 정의당은 총 6석, 현재 의석수를 유지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지역구에서 홀로 당선된 심상정 대표는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겨우 명맥만 유지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정의당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린 건 심상정 대표가 경기 고양갑 지역구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올 때 한 번뿐이었습니다. 정당 투표 득표율은 9.67%,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대로라면 두 자릿수 의석 확보도 가능했지만 위성정당이 끼어들면서 단 5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 구도 속에 이정미, 윤소아, 여영국 등 간판급 현직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고 심상정 대표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 하나만 바라보고 민주당과 애매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21대 국회에선 좀 더 선명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79% 지지를 받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많이 부족했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정치, 말과 행동이 같은 언행일치 정치를 통해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규, 권은희 두 핵심 측근이 의원직을 유지했지만 안철수 대표가 향후 대권에 도전하는 디딤돌이 되기에 국민의당 3석은 너무 적어 보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민주당의 효자 정당을 자처했던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적자, 서자하며 정체성 공방을 벌였지만 표심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최대 3석을 예측한 SBS 출구조사 결과에 열린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석에서 많게는 8석까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예측한 것과 너무 결과가 좀 달라서 좀 당혹스러운데요. 열린당은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합류하면서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창당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추진 개혁 과제를 중단 없이 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추천 순위 2번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4번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8번엔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 친문, 친조국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선명성을 무기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넘는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지지표 분산을 우려한 민주당은 열린당과 선을 그었습니다.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열린당을 공천 탈락자 정당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천 탈락자와 정치꾼들의 정당에 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권 지지층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더시민 쪽으로 결집했고 열린민주당은 5.4% 득표율로 김진애, 최강욱, 강민정 이렇게 비례 3석 확보에 그쳤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민주당이 확보한 180석은 여대 야소라는 정치 지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입법 권력 측면에서도 엄청난 정치적 동력입니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 여당에게 강력한 입법 권한을 부여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권지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여권의 수건이었던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4+1 여야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당과 정치 그룹이 서로 이렇게 한 발씩 양보해서 이뤄낸 타협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원하는 소수 야당들과 한 배를 탔던 겁니다. 그러나 여당이 180석을 가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혼자 힘으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이라는 국회 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춘 겁니다. 이 밖에도 과반 의석이 필요한 법관 탄핵 소추안, 예산안, 각종 임명 동의안 처리도 가능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등 초강력 입법 권한을 여당 단독으로 손에 쥐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우이종 대표가 오늘 자신의 SNS에 상상이지만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다만 독자적 개헌 추진은 어렵습니다. 개헌을 위해선 전체의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몸이라는 열린민주당 3석,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1석에 정의당 6석을 합치면 190석으로 늘어나 보수 야당 의원 10명만 확보하면 개헌 추진도 가능합니다. 초유의 입법 권력, 그만큼 여당의 정치적 책임도 무거워진 셈입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관심이 많았던 지역구의 선거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권 주자끼리 맞붙었던 서울 종로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이낙연 당선인은 이제 대선 가도에 한층 힘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 황교안 후보는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제1야당 대표와의 대선 주자 맞대결에서 거둔 18%포인트 차 승리. 지역구 서울 종로를 비우고 전국 여기저기 지원 유세까지 해가면서 거둔 여유 있는 승리였습니다. 이낙연 당선인의 당내 입지는 더욱 탄탄해졌고 대선 주자로서 기반도 한층 굳건해졌습니다. 당장은 정부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말합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기억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품격과 신뢰의 정치, 유능한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당에서 역할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당내
지혜가 모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선 직전 당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족한 것 많습니다. 때로는 오만합니다. 제가 그 버릇 잡아놓겠습니다. 때문에 이해찬 대표 임기가 오는 8월 끝나는 것에 맞춰 후년 대선을 위한 당내 세력화를 위해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어젯밤 폐색이 짙어지자 곧바로 대표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참패 원인으론 보수 진영 통합 이후 미처 이루지 못한 화학적 결합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정치 쪽에서 봉사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다음은 지역구에서 중진 의원들을 꺾은 정치 신인들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당선인, 그리고 판사 출신의 이수진 당선인, 또 2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승리를 거둔 배현진 당선인, 이렇게 3명의 선거 결과와 당선 소감까지 김경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0.5%포인트 차 접전이 예측됐던 서울 광진을, 추미애 법무장관이 5선 의원을 지낸 지역구에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공천되면서 서울시장 출신 통합당 오세훈 후보와의 경합이 서울 종로 다음으로 큰 관심을 끈 곳입니다. 수천 표 차이로 앞서간 민주당 고민정 후보에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막판 무섭게 따라붙었지만 결국 2,700여 표 차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고 힘드신 날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께서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법복을 벗고 민주당 영입 인재로 선거에 나선 이수진 후보는 원내대표까지 지낸 4선 중진 통합당 나경원 후보에 맞서 8천여 표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더 나은 동작,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진 헌신과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재작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맞붙었던 후보들의 서울 송파을 리턴 매치. 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4선 최재성 후보에 6,000표 차로 서력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주민들 곁에 항상 같이 있겠다는 말씀, 제가 지난 2년간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치도 빠짐없이 그 신뢰와 약속을 지켜가겠습니다. 정치권 중진 인사보다 정치 신인에게 더 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선택. 이제 당선자들이 국회에서 답할 차례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이번 총선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이 모두 30명 출마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보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또 그 옆에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비롯해서 모두 19명이 당선됐습니다. 청와대 출신 후보들의 성적표는 전병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청와대 출신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입니다. 통합당은 3선의 김용태 후보를 서울 구로을에 자객 공천했는데 윤 후보는 김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따돌리며 여유롭게 승리했습니다. 당정청이 혼연의 힘을 합쳐서 당면에 돼 있는 위기들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국민소통수석인 윤영찬 후보도 경기 성남 중원에서 54.6%의 득표율로 4선의 통합당 신상진 후보를 꺾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는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 당선됐습니다. 여기에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 등 총선에 출마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후보 30명 중 19명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이 청와대 출신 후보들의 득표에 영향을 줬을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윤건영 당선인이나 윤영찬 당선인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신친문이 세력화할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박수현 전 대변인과 조한기 전 제1부속 비서관은 낙선했습니다.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나서 당선됐지만 같은 당 4번으로 출마한 김의겸 전 대변인은 국회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쏟아지는 비판 속에서도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긴 했지만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세월호 막말 때문에 제명됐던 통합당 차명진 후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간신히 경기 부천병 선거를 완주했지만 결과는 큰 표차 낙선이었습니다.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거라 우려한 통합당 지도부는 불과 선거 이틀 전 차 후보를 제명 조치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이슈는 역시 차명진 후보 이슈였습니다. 저희 판세 분석에서도 30, 40대들이 또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이 현상들이. 결과는 차 후보 본인 낙선에 당의 총선 참패. 차 후보는 오늘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패배의 원인을 차명진의 세월호 막말 탓으로 돌린다며 당 지도부를 비난했습니다. 총선 참패가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한 차 후보는 어젠 부천 소사에서의 정치를 잡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막말 때문에 2차례나 공천 배제될 뻔했던 통합당 민경욱 의원. 당 지도부 덕분에 기사회생, 선거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인천 연수울은 민주당과 정의당 후보가 모두 나선 민 의원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이었지만 민주당 정의령 후보에게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세월호와 5.18 관련 막말로 비판받아온 통합당 김진태 의원도 졌습니다. 선거 사흘 전 시민단체가 내건 세월호 현수막을 김 의원의 선거운동원이 훼손한 사건이 있었고 김 의원은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원과 함께 고발당했고 3선 의원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21대 총선 최종 결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남권과 강원 또 충청 일부를 빼고는 온통 파란색, 모두 민주당의 물결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 정도인 121곳이 걸린 수도권에서 무려 103명이 당선되면서 압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야당의 주장처럼 정권을 견제하기보다는 대다수의 민심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선택한 걸로 풀이됩니다. 선거 결과를 조금 범위를 넓혀서 범진보와 범보수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역구 163석에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17석, 거기에다가 열린민주당 3석, 그리고 정의당 6석, 여기에 진보 성향의 무소속까지 합치면 범진보 진영의 전체 의석수는 모두 190석이 됩니다. 개헌을 할 수 있는 200석에 단 10석이 모자라는 겁니다. 반면 범보수권은 미래통합당 84석에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 19석, 여기에다가 국민의당과 보수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까지 다 합쳐도 110석에 그칩니다. 사실 어제 개표 초반부터 민주당이 크게 이길 거라고 예상은 됐지만 격차가 이 정도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결과를 알 수 없었던 접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잇따라 승기를 잡은 게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 이유를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표 초반인 어젯밤 8시 반쯤 지역구별 1위 후보는 민주당 107명, 통합당은 9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엔 민주당이 150명으로 늘어났고 통합당은 95명 안팎을 오갑니다. 자정을 넘기면서 통합당 예상 의석수는 90석으로 줄었고 민주당 1위 지역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대전 중구에서 밀리던 황운하 후보, 경기 성남 분당을 해서 뒤지던 김병욱 후보 등이 통합당 후보를 꺾고 잇따라 역전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접전지 승부의 추는 새벽으로 갈수록 속속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개표율 90% 상황에서 통합당 이현주 후보에게 밀리던 박재호 후보가 1,400여 표 차로 승리를 거뒀고 새벽 3시까지도 통합당 신범철 후보에게 지고 있었던 충남 천안갑 문진석 후보도 막판 역전극을 펼치면서 압승이 완성됐습니다. 민주당 의석수는 163석까지 확대됐고 통합당 지역구는 84석으로 축소됐습니다.
26.7%에 달했던 사전투표 용지가 뒤늦게 개표되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접전지마다 승기를 잡은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잠 못 드는 밤이었지만 민주당은 환호로, 통합당은 탄식으로 오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이렇게 접전지가 많아서 어제 선거 방송 보다가 잠 설친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참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는 곳이 꽤 있었는데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던 곳을 재희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개표율 70%를 넘긴 시점에도 표차는 872표. 통합당을 탈당해 20대 총선에 이어 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후보와 민주당 남영희 후보의 인천 동미추홀을 개표 상황은 밤새 엎치락 뒤치락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표차가 2천여 표로 벌어지는가 싶더니 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곧바로 턱밑까지 추격합니다. 최종 결과는 171표, 0.1%포인트 차이로 윤상현 후보의 승리입니다. 이번 총선 최소 표차입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펼쳐진 부산 사갑도, 역전에 재역전이 거듭되며 새벽에야 결판이 났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앞서가던 민주당 최인호 후보, 개표율 70%가 넘어가면서 통합당 김척수 후보가 역전해 87%가 넘어갈 때쯤에도 1,338표 차이로 앞서갔습니다. 개표가 90%를 넘긴 새벽 4시쯤 최 후보가 표차를 511표로 줄이면서 바짝 따라잡았고 1~2%포인트 차 초접전 끝에 결과는 최인호 후보의 697표 차 승리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신 사구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1% 차이라는 사구민의 그 뜻은 더 겸손하게 이번 선거에선 수천 표 차 초박빙 승부가 유독 많았는데 천안 아산갑에선 통합당 이명수 후보가 민주당 복귀왕 후보를 556표 차이로, 서울 용산에선 통합당 권영세 후보가 민주당 강태웅 후보를 890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000표 이내 승부가 갈린 곳은 4곳, 18곳에서 3,000표 이내의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당선인들의 평균 나이는 54.9세로 지난 20대보다는 조금은 젊어졌습니다. 또 지역구에서 역대 가장 많은 29명의 여성 당선인이 나오기도 했는데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다 합쳐도 전체 20%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선인들의 면면을 데이터 저널리즘 팀 심영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역구 29명, 비례 28명, 20대 국회의원 여성 당선인 숫자입니다. 1948년 재헌국회 이후 여성 의원은 많아야 한 자릿수 비율이었는데 17대부터 비례대표 절반을 여성에 할당하면서 점점 늘어나 이번엔 지역구 최다인 29명을 포함해 당선인 300명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20%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성소수자로 비례대표에 출마했던 정의당과 녹색당 후보들은 당선권에 들지 못하거나 중도 사퇴했습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보다 약간 젊어졌습니다. 평균 연령 54.9세로 역대 최고령 20대 국회보다 0.6세 낮아졌습니다. 초대부터 줄곧 40대였던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1985년부터 50을 넘어섰는데 이제는 50대 중반입니다. 전용기, 류호정 등 20대 2명을 포함해 30대 이하 비율은 4.3%, 13명에 불과하지만 20대 국회 3명보다는 10명 늘었습니다. 386 세대가 대거 당선됐던 17대 국회는 30대 이하가 8% 정도였는데 그 뒤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당선인은 전체의 3분의 1인 100명이었고 과거 민주화운동 전력으로 인한 시국 사범이 많았지만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도 27명이나 됐습니다. 살인이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당선인 평균 재산은 2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할 당선인들 가운데에는 다양한 이력을 가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부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당선인까지 유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갑에서 승리한 주 영국 북한 공사 출신 통합당 태구민 후보. 북한 이탈 주민이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의원에 당선된 건 처음입니다. 북한 출신으로 처음 지역구 의원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리면서 해당선자는 정부가 지속 가능하고 현실 가능한 대북 정책을 펴도록 역량을 바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전 중구에서는 검찰 저격수 민주당 황운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울산 경찰청장 재직 당시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때문에 기소됐고 그 때문에 사직 처리되지 않아 여전히 경찰관 신분인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 개표 99.9% 시점에 극적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소방관 출신으로 출마부터 화제였던 경기 의정부갑 민주당 오영환 후보. 현장 출동 경험을 토대로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는데 정치 신인으로 초반에는 고전했지만 여유 있게 다른 후보들을 제쳤습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핸드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모경 후보도 경기 광명갑 주민들을 대표해 국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고졸 출신 첫 연구임원 신화로 알려진 양향자 후보는 육선관록의 천정배 후보와 4년 만에 광주 서구을 재대결해서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21대 국회에는 처음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당선인들이 모두 155명입니다. 선거 바로 다음 날인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손영한 기자가 민주당의 이탄희, 통합당 김웅 두 당선인의 하루를 취재했습니다. 경기 용인정에서 승리한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당선인. 유세차로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이탄희입니다.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은 격려와 함께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준비할 때 마음에 그대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국민들 섬기는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고. 이 당선인은 공약을 꼭 지키는 책임 정치를 다짐하면서 특히 정계 진출을 결심한 핵심 이유인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제가 조금 더 속도를 느리게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는 그런 정치 행보를 보이고 싶습니다. 송파갑의 미래통합당 김웅 당선인도 선거운동할 때만큼이나 바쁘게 주택가와 시장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총선 미래통합당이 참패하면서 많은 부분이 어려워졌지만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좀 보수적인 정당에서 좀 부족했었던 그런 감수성이나 아니면 창의력, 창의성, 그다음에 좀 파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혁신적인 그런 실험을 좀 많이 하고 싶고요. 각각 책임 정치, 공감 정치를 다짐한 이탄희, 김웅 두 당선인 같은 이번 21대 초선 당선인은 여야 합쳐 모두 155명입니다. 전체 300명의 절반이 넘고 20대 때 132명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낡은 정치와 결별하기를 소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담긴 숫자일 겁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정부 여당은 핵심 공약이었던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여야가 위성 정당에 이어 위성 교섭단체라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지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는 오는 7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핵심 과제인 만큼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공수처장 임명이 관심입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하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7명의 후보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까지 3명에다 여당이 2명, 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추천합니다. 제1야당인 통합당 외에 다른 야당 교섭단체가 있으면 별도로 1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이 야당목 2명이 결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여권은 공식적으로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어제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선대위원장은 민주당과 별도 교섭단체를 꾸릴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해 뒷맛을 남겼습니다. 실제 여당 움직임이 가시화할 경우 공수처법 폐기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들겠다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 취지가 무색하게 탄생한 위성정당에 이어 위성교섭단체까지 등장할 우려가 나오는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여야 협상은 21대 국회가 꼼수로 출발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을 돌아보면 유권자들 표심을 흔들었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통합당은 미래한국당,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소수 정당을 위한다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싸늘한 시선을 받았지만 결국 두 당이 비례 47석 가운데 36석을 가져갔습니다. 선거 초반 민주당만 빼고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고려대 임미리 교수를 민주당이 고발하면서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민주당의 고발이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당사자의 반발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오만하다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서둘러 고발을 취소했습니다. 선거 초반 야권은 뭉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통합됐습니다. 공천 과정은 모든 당에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통합당이 조금 더 시끄러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례대표 순서를 놓고 파열음이 꽤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20일 남기고 김종인 전 의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통합당 쪽에 섰습니다. 선거 막판엔 막말이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19 관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정 지지도가 올라 선거의 변수가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투표율도 2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용 위성 정당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자기 후보들 찍고 비례대표는 위성 정당에 표를 달라고 했었는데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저희가 출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봤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투표에선 어느 정당을 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58.5%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표를 줬다고 했습니다. 10명 중 6명이 조금 안 됩니다. 13.6%는 비례 지지 정당으로 정의당을 택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른바 교차 투표를 한 겁니다. 민주당의 효자를 자청한 열린민주당엔 7.4%만이 표를 줬다고 답했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통합당 후보를 택한 유권자 가운데엔 69.9%가 미래한국당에 투표했다고 답했고 그 다음은 국민의당 7.6%였습니다. 실제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을 권역별로 비교해봤습니다.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전국 득표율은 33.35%였는데 광주에선 그보다 27.6%포인트 높은 60.95%를 얻었습니다. 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전국 득표율이 33.84%였는데 경북에선 23%포인트가량 높은 56.76%를 기록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인들을 보면 최근 5번 총선 가운데 20, 30대 비율이 이번에 가장 높습니다. 20대는 2명인데 최연소는 대리게임 논란이 불거졌던 27살 정의당 1번 류호정 당선인입니다. 미래한국당에선 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1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에선 부천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인숙 교수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당선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자,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 정치가 남긴 문제점은 짚고 가야 합니다. 원래 작은 정당들의 국회 진출을 도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게
이번에 바뀐 선거제의 취지였는데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그 빛이 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거대 정당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득을 봤을지 사실은 코너에서 이경원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정리하면 민주당 계열 180석, 통합당 계열 103석, 정의당 6석입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그러니까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배분 규칙을 따랐으면 어땠을까요? 민주당, 통합당이 각각 현 비례정당의 득표율을 그대로 받았을 때로 가정합니다. 민주당 181석, 이번보다 1석 더 얻고 통합당 102석, 1석 적었습니다. 정의당은 같습니다. 선거제도 바꾸나 안 바꾸나 의석수는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이 장면 기억하시죠? 작년 이맘때 민주당 포함의 4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통합당은 절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국회 문 부수고 병원에 실려가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도입 취지 무색해졌습니다. 다음 분석입니다. 두 거대 정당이 비례정당 안 만들고 지금의 비례 지지율을 받았다고 하면 준연동형제에서 민주당은 지금보다 11석, 통합당은 7석 손해입니다. 대신 정의당 8석을 포함해 군소정당들의 몫이 커집니다. 작은 정당에 기회를 주겠다며 우여곡절 끝에 만든 준연동형 비례제도 두 거대 정당은 비례정당이라는 꼼수로 자신들의 몫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어려운 가운데 총선을 치러낸 한국에 대해서 미국 국무장관이 자유롭고 투명한 사회의 특징이자 세계의 본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은 60%를 넘은 높은 투표율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유롭고 투명한 사회의 특징이자 세계의 본보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외신들도 한국발로 체온계와 일회용 장갑, 손세정제까지 갖춰진 투표소의 방역 환경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높은 투표율을 보인 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People would be too worried about coming to a polling station where other people were. That has clearly not been the case. 중국 관영 매체들도 한국 여당의 대승 소식과 함께 투표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선 이번 총선 결과로 한일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논조가 주를 이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층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앞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지도자들에게 한국 총선이 투표 방식이나 정치적 유불리 판단에 있어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어제 총선과 함께 치러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곳, 미래통합당이 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고성, 횡성, 그리고 전북 진안과 전남 한평까지 모두 5곳 기초단체장 선거를 이겼고, 통합당은 부산 중구와 경북 상주, 그리고 충남 천안시장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치러진 17곳 광역의원 재보선에선 민주당이 6곳, 통합당이 10곳, 그리고 무소속이 1곳에서 이겼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국내 전체 가구 70%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올해 2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70%에 해당되는 사람도 자산이 많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그 구체적 기준을 화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재산세 과세 표준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넘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 가격으로는 약 15억 원, 시세로는 약 20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배제 대상입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이자율 연 1.6%로 가정했을 때 정기 예금이 12억 5천만 원 넘게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반면 3월 건보료가 소득 하위 70%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지원받을 방법을 열어뒀습니다. 2, 3월 매출액 감소나 급여 등 소득 감소를 입증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산정해보고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컷오프로 인해서 절감되는 재원이 추가적으로 추가되는 가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이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른 도시에 사는 맞벌이 가구는 별개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건보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철도나 국방 사업을 미루고 공무원 연차 보상비 등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자, 그런데 받나 못 받나 이런 기준들 따지는 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선거 전에 공약했던 대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정성진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미국조차도 모든 가구에 주지는 않는다며 선별 지급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역량이 어떠한 양상으로 더 추가적으로 다가올지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민주당은 즉각 수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난 극복에 동참해 주시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삶을 국가가 온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총선 전 공약대로 이달 중 추경안을 수정 처리해 다음 달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주는 골격을 유지하면 전체 지원금 규모는 9조 7천억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어나 추경안을 다시 짜야 합니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적자 국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지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그런 현재 기조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만큼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조율할 문제라면서도 100% 지급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해 민주당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헌법상 예산을 증액하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으로선 난색을 표하는 기재부를 설득해 추경 증액을 조율한 뒤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엄마 아빠 왔다. 네,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오늘 6주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공식 추모 행사는 취소됐지만 유가족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상민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 사고 해역에도 팽목항에도 세월호가 놓인 목포 신항에도 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참사 이후 6번째 맞는 4월 16일, 올해도 어김없이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6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품에 꼭 안고 사랑한단 말 그 한마디 꼭 해주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기억과 추모를 넘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가 식장을 메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 이후에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진실을 온전히 밝힐 때까지 책임지고 수사와 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유가족을 중심으로 한 300여 명만 저렇게 자리를 띄워앉은 채 추모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참사가 난 4월 16일에 맞춘 오후 4시 16분이 되자 행사장 일대에선 1분 동안 추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인천 가족공원에선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열렸고 수도권 곳곳에선 유가족과 관련 단체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마스크와 노란 리본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6년 전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에 바쁜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기억의 가치를 공유하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아직은 좀 마음 한편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뭐 큰 도움은 될 수 없어도 잊지 않는 게. 일부 유가족들은 참사 해역에서 열린 선상 추모식에 참석한 뒤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를 둘러봤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검찰 수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정권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데 참사 책임자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과 경찰. 하지만 구조 실패 책임으로 123 정장 1명만 재판에 넘기면서 부실,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듬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다 2016년 9월 강제 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활동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검찰이 발표한 사고 원인을 검증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참사 5년 7개월 만에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특수단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지휘부를 재판에 넘겼고 대통령 기록관에서 박근혜 청와대 자료들을 입수해 특조위 방해와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오늘 부르는 등 총선 기간 자제했던 소환 조사도 본격화했습니다. 국가 책임 없어요. 예? 국가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다 전체주의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2기 특조위 격인 사회적 참사위가 제기한 영상 기록 장치 DVR 조작 의혹과 고 임경빈군 구조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는 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온 국민들이 다 같이 함께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줬으면 하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공소시효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그날의 참사와 희생자들을 잊지 않으려는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떠난 아이들을 노래와 연극으로 가슴에 새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직접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연습실을 가득 채우는 선율. 매주 월요일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맞추는 이들. 단원고 희생자 부모들이 만든 4.16 합창단입니다. 참사 8개월 뒤인 2014년 12월 떠난 아이들을 추모하고 남은 가족끼리 위로하자며 함께 노래한 지 벌써 6년. 처음에는 저도 되게 싫어했었어요. 지금 이 시기에 무슨 합창이야. 그 노래가 나와? 노래가 나올 수도 없었어요. 하나 둘 용기를 낸 유가족들이 뜻을 같이 하는 시민과 손을 잡았고 어느덧 270여 차례 크고 작은 무대에 섰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나 고 김용균 씨 등 사회적 약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전국에서 오라는 데 다 가요. 힘이 없고 약한 자들한테 많이 갔었고 저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최근엔 6년 발자취를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했던 편지 같아요.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희생자와 생존자 어머니들이 함께하는 극단 노란 리본. 공연 준비를 위해 한창 연습 중입니다. 수학여행을 앞둔 고등학생들의 설렘을 다룬 연극 장기자랑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관객을 찾아갑니다. 연극이 그러니까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더 마음 깊이 사무칠 수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하기에 어머니들은 무대에 오릅니다. 노래 부를 때마다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 그래도 노래 부르는 동안 너랑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엄마는 좋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고3과 중3 학생부터 온라인 개학한 데 이어서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한 312만 명의 학생이 원격 수업에 합류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곳곳에서 접속 오류와 지연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맞은 초등학교 교실. 모니터 화면 너머 학생들이 선생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화면이 계속 끊겨요. 화면이 계속 끊기는구나. 오늘따라 그런 것 같네요. 계속 화면이 끊겨요? 접속이 불안했던 건 쌍방향 원격 수업만이 아니었습니다. 과제 공지나 출석 확인 등에 쓰는 위두랑은 오전부터 먹통 현상이 발생해 교사들이 전화나 문자로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위두랑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채팅을. 교육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이학습터도 접속 오류와 지연 현상이 이어진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들어갈 때 튕기다가 로딩 중이다가 결국 어쩌다 들어갔는데 그 영상을 틀었을 때 끊긴 현상이 너무 자주 발생해요. 중3과 고3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주로 이용해온 EBS 온라인 클래스도 속도가 느려지고 강의가 재생이 안 되는 현상이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영상도 재생이 안 되고 저희가 직접 다른 사이트 더 좋은데 그냥 찾아서 들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니까. 오늘 2차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 수업에 나선 전국의 초중고생은 모두 398만 명으로 1차 때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런 오류들은 오전 중에 모두 정상화됐다며 2차 온라인 개학 첫날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원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원격 교육 관련한 접속장애 문제는 일주일 전에 온라인 개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까지 합류해 모두 530만 명이 접속하는 만큼 보완이 시급합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온라인 개학을 맞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136만 8천여 명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530만 명 넘는 전국의 초중고생들이 모두 원격 수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내는 선생님한테도 알림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1, 2학년이라서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EBS로 병행하게 됐어요.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렸던 오늘 오전 9시에도 최대 접속 인원은 EBS 온라인 클래스가 67만 5천여 명, 이학습터 66만 4천여 명에 불과했는데 접속 장애가 일어난 건 당국의 대비가 충분치 못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끊김 현상 같은 거를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몇 번 많이 연습을 해봤거든요, 아이들과. 그런데 이게 오늘은 끊겼다 내일은 안 끊기고 제가 일일이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부는 오늘 이 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발생한 접속과 서비스 지연에 대해서는 교사가 올린 신규 동영상 파일 저장소 간 연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즉각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분간 접속 오류가 생길 경우 출석 확인은 문자나 단톡방으로 대신하고 듣지 못한 수업은 최대 7일 안에 수강하도록 하거나 과제로 대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늑장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한 공범 붓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만 18살 남성으로 이름은 강훈입니다. 경찰이 미성년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처음입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텔레그램 대화명 붓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만 18세 대학교 1학년 강훈입니다. 강 씨는 박사방 회원들을 모집하고 성착취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조주빈하고 어떤 관계십니까? 어떤 지시 받으셨습니까?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강 씨의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아동 등 여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켜 범죄가 중하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는데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박사방 관련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지난달 25일 운영자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강력 자학전의 범죄자에게만 가해지는 신상 공개 제도가 사이버 범죄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강 씨의 얼굴은 내일 아침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 씨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금융감독원 팀장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습니다. 지난달 SBS가 로비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 보도를 통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SBS는 지난달 전직 증권사 간부의 대화 녹취록 보도를 통해 금융감독원 팀장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비서실에 얘기하면 사실 라임 거 다 막았었어요.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 검찰은 이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오늘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 전 행정관을 체포했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라임 펀드를 인수하려 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이 최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어울렸다는 SBS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라고 술 먹고 있으면은 취할 때마다 이렇게 불러오면은 전화가 계속 하면은 와서 그냥 졸린다고 하면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김 전 행정관 측은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최근까지 일했던 금감원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김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어제 총선에는 자가격리자 만여 명도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자가격리자 4명이 무단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이 가운데 1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와 관련된 무단 이탈 사례는 4건입니다. 정부는 투표를 마친 후 당구장과 PC방에 간 자가격리자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고 투표소에 나타난 1명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외출 허용 시간인 오후 5시 20분 이전에 투표장으로 이동한 자가격리자와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고선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배우자를 자가용으로 투표소에 데려다준 자가격리자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절대 내리지 않고 계속 차에만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이 부분 요 케이스도 고발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제 추가 확진자는 22명으로 나흘 연속 20명대를 유지했지만 보건당국은 방심을 부르는 고약한 바이러스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린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오는 일요일까지로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여부도 논의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정지 행정명령 종료 시점과 맞물려서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완화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데 국민들께서 함께 학습하여 참여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뿐 아니라 산업계, 지자체,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이번 주말 중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오늘 보건당국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백신인지 언제쯤 실제로 쓸 수 있을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중에는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개발해 임상시험 중인 이노 4800 백신 후보 물질을 40명의 건강한 성인에게 접종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후 고령자들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노 4800은 DNA, 즉 유전자 백신인데 바이러스를 유전자 그릇 안에 넣은 뒤 유전자 그릇을 몸속 세포에 침투시켜 면역력을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이 백신에 대해 메르스와 관련해 임상 2상까지 진행한 상태라 독성 시험을 면제받아 상용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소규모 생산 설비를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업화된 백신이 없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DNA 방식 외에 RNA 또는 단백질 재조합 방식 등 다양한 백신 임상 시험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어떤 형태의 것이 됐건 재조합 백신이 됐건 mRNA 백신이 됐건 아니면 사백신이나 생백신이 됐건 일단 제형이 나오면 된 것부터 테스트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의 백신이든 당장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감염병 연구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 최상의 시나리오를 돌려봐도 임상시험에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